예, 부탁드립니다. 스피커. 예, 공유된 내용은 잘 보이고 네, 네. 스피커를 예, 됐습니다. 네네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준비한 원고를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호준 박사님이 지금 하시는 건 이거 어떻게 하면 이제 교육재정을 더 잘 쓸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학술적으로 타당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제목을 정할 때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꼭 이호준 박사님한테만 보내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침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좀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로 발제 논의를 보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호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반 재정하고 교육 재정 통합이 현실화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는 이미 이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특히 지금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좀 일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런 때에 교육계가 어떤 입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재정 개편 논의가 단순히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이거는 더 시급하게 하는 건 이제 교육 재정 독립과 자율성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합이 실제로 추진이 되면 사실 교육재정의 독자적 법정교부 구조가 해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재정 결정권이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일반 행정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교육재정이 교육 논리가 아니라 일반 행정의 논리에 따라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교육계가 입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러고 있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그래서 교육이 어떤 지켜내야 될 원칙을 어떤 법과 제도로 미리 좀 막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생각해 보면 뭐 교육 재정의 배분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교육 전문가, 뭐 이호준 선생님처럼 그럼 반드시 참여하고 또 교육 부문 예산은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친다는 이 안전제도 장치를 제도화하거나 또 무슨 영유아부터 평생까지는 생애주기별 방금 얘기하셨던 그 교육 지원은 뭐 통합 이후에도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제도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시급해서 이런 흐름에서 교육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호준 선생님이 먼저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재정학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재정경제학회에서는 이런 게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호준 선생님께서 이제 투트랙 충분성 확보를 위해서 투트랙 전략을 제안을 하시면서 영유아부터 평생까지를 포괄하는 통합 교육 재정 확보 이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전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불편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육 재정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재정을 충분히 책임감 있게 써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학령 인구 줄어서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교육 재정이 계속 늘었고요. 교육부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2월액과 부교액 합쳐서 한 7조 5천억에 달하고 있고요. 또 세입 결산액이 109조 9천억 원 중에서 세출로 실제 집행된 건 102조 2천이었고 2조 9천이 다음 해로 넘겨졌고 또 4조 6천은 그냥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KDI가 2021년에 발표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왜 고쳐야 되느냐? 특히 KDI가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2060년 되면 초중등 학생 1인당 교부금이 2020년 대비 5.5배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간에 국민 1인당 경상 GDP 증가 수준이 3.8배까지 뛰어나고, 감사원도 이거를 2025년 3월에 경기도 교육청 감사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이 노후학교 정비 사업에서 수선만 해도 충분한 학교 50%를 더 아예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신축하면서 2,916억 원을 더 지출을 했고, 또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더 추가하는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호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효과성 검증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정책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저는 이제 일반 재정 통합 논의가 불거진 배경에는 단순히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 뭐 교육계에 대한 무슨 질투, 시기 이런 수준의 어떤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 재정이 충분히 책임감 있게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회적 의구심이 쌓인 결과도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불편한 질문은, 좋습니다. 이호준 선생님 말씀하신 걸로 교육에 투자하면 정말 좋은데, 이걸 어떻게 교육에만 한국의 재정 상황에서 더 투자해달라고 어떻게 설득할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사실 여기 제가 여기도 썼지만, 우리가 늘 하는 주로 답변이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교육질 높여야 되고 교육 재정을 교육에 더 써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뭐 복지 확대되고 있고요. 국방비 확충해야 되고 첨단 산업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분야가 동시에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획재정부하고 국회 예산위를 설득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거 우리도 다, 부처도 다 중요하다, 다른 부분도. 이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지려면, 실제로 교육 투자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어떤 언어, 에게 설득할 수 있는 언어로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한 명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냐, 실업급여나 뭐 의료비, 범죄 관련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좀 뒷받침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규범적 논리를 넘어서서. 아까 이호준 선생님도 얘기한 교육재정의 그 증거 기반 설득을 교육재정의 사회 경제적 수익률로 측정하는 증거 기반 설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해줄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호준 선생님 말씀하신 제도 방안 중에서는 구체적인 거는 우리 아까 살짝 보니까 그 양 박사님이 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작동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자율성과 책무성의 충돌인데, 이호준 선생님 앞으로 이 교육기관한테 통으로 이 재정을 지원해서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러면서 평가 측면에서는 이제 책무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굉장히 충돌합니다. 특히 아까 전에 통합적으로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줘야 된다 이러면 다 예산을 다르게 집행하기 때문에 이 표준화된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워지죠. 근데 책무성을 보게 하려면 사실 지표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기관들은 사실 지표 숫자를 채우는 데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실질적 자율성이 형식적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인과효과 분석의 의무화,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 대규모 인과효과 분석 기반 효과성 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증거 기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교육 현장에서 인과 효과를 밝히는 거는 무작위 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실험 설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호준 선생님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워낙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장기 추적 데이터나 또 정교한 분석 방법론, 전문 인력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육청이나 학교 이런 데가 역량을 전혀 갖추어지고 있지 않고, 이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왜 필요한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법적 의무 부과하면 형식적인 보고서만 양상하게 되고,
또 컨설팅 회사에게만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 이런 거를 다른 나라의 어떤 교육재정 책무성 확보 사례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이제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호준 박사님한테만 던지는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교육계가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출발을 이호준 선생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경호 교수님 주정 토론해 주셨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호준 교수님은 주제 발표에 더하여서 지정 토론자 두 분 지정 토론이 끝나면 지금 시간이 약간 지쳐들 가고 있어서 한 3분 남짓 가지수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간략히 미리 좀 그 답을 주시고 종합 토론으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또 얘기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쁘더라도 이 원래 토론회는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이 토론회에 오시는 분들의 뭐 스킨십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그 상호작용의 밀도를 높이는 의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온 지각생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정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지각생이라고 그래서 안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김수정 선생님이시군요. 예, 예.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김용 교수님, 우리 상임이사, 연구원 상임이사님 조금 늦으셨지만 들어오셨네요. 인사 좀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이동 중이라 잠깐 영상 끄고 그러시군요. 참가하겠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신철근 교수님은 혹시 인사를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연구원의 이사이신 신철근 교수님도 들어오시고, 김리나 선생님, 예, 인사 좀 잠깐 주시죠. 네, 저도 이동 중이어서 카메라를 끄고 참석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정 토론을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양희준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1, 2분 지체됐다는 걸 감안해서 좀 속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양희준 박사님. 네, 네, 들리시나요? 공유됐습니다. 예, 예. 네, 저도 그 자료집 화면 공유한 거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준 교수님 내용을 조금 제 나름대로 요약을 좀 해봤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부터가 이제 제가 조금 생각해 본 것들입니다. 일단은, 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한정하면 그동안에 이제 지방의 유초중등 교육에만 활용되었던 재정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생애주기 통합 교육 재정으로의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이나 어, 평생교육의 영역까지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같은 다른 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교육 예산을 뭐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까지 확대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했고요. 이제 뭐 조금 전에 그 성경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근래 이제 세수의 증가와 학생 수 감소의 결과 내국세의 고정 비율로 확보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이 재원을 유초중등 교육 외에 다른 교육 분야 혹은 지방행정의 다른 쪽에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과 발표자의 생애주기 통합 교육재정 주장은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른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육재정의 확보와 관련해서 잠재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산정 방식의 도입, 이것과 이제 안정화 기금의 장치가 반드시 동시에 필요한 것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발표자가 제시한 산정 방식 자체는
아마 소위 재정의 안정성을 보다 고려한 방식으로 알려진 산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많아지면 많아질 때도 조금 올려주고 또 세수가 적어질 때도 조금 깎는 이제 그런 방식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만일에 그것을 도입한다면 안정화기금의 필요성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근데 발표문에는 둘 다의 도입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 영유아 교육부터 이제 유초중 등 고등 평생 직업 교육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교육이 변화할 방향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제 논의가 쭉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그것 외에 혹시 더 고려가 지금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 고려가 필요한 교육의 변화 방향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는 양극화에 따른 갈등이라든가 불평등의 심화 이런 것들이 교육이 대응해야 될 어떤 중요한 변화 지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만일에 그런 거를 더 고려한다면 그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 체제의 변화는 어떤 변화이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송승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과효과 분석에 관한 기반한 효과성 평가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게 일단 확인 가능한 성과를 교육에서 중요시했을 때 그것이 자칫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이제 귀결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희준 박사님은 네 가지 정도를 물으셨는데, 어, 첫 번째는 아주 펀치력이 센 아까 송경호 교수님이 문제 같이 고민해보자 했던 그런 문맥 속의 얘기고, 나머지 세 개는 조금 미시적인 그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냥 좀 애둘러 가지 않고 좀 직진을 하자면 아까 KDI 언급을 하셨는데 김학수 박사가 뱅가드 전위 형태로 해서 여러 지금 이제 연구물을 산출을 하고 그것을 정치권에 보급을 하고 그래서 이거 지방교육 재정 제도 개혁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래 왔죠. 지난 한 7, 8년간.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의거해서 확보되는 유초, 중고 재원은 남아돈다. 그리고 고등교육 재정은 너무 모자란다. 이것부터 해소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런 아주 명확한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 지정토론 1, 2 하신 분들 두 분도 이 부분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호준 발제자께서는 살짝 피해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피하지 말고 그 부분부터 좀 답을 좀 주시죠. 두 분 발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 부탁드립니다. 한 3분 남짓. 예, 질문이 한 8개, 7, 8개 정도가 되는데 3분 안에 그 그건 의견을 안 되는데 말씀드려야 뒤로 좀 넘기고 그러시죠. 뭐 이따가. 예, 예.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피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제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방금 이제 KD 보고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보고서 이제 봤었었는데, 저는 이제 연구로서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이게 교육재정에 그렇게 이제 그 영향력을 크게 미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제 그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대응 논리가 좀 마땅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이거는 당신이 제시했던 A라는 방법, B라는 안, C라는 안은 이런 이유에서 각각이 문제야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교육 재정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이상적이라고 다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이 있었는가, 그런 이제 좀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지금 일반 재정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 재정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논리에서도 비슷하게 좀 접근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통합해야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육 재정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건데요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심성이 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 재정이라고 했었을 때 교육을 이제 그 포괄하는 재정이라고 했었을 때 교육 재정은 되게 중심성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초중등 쪽에서는 이제 법으로 이제 교부금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단계에서는 특별회계나 혹은 평생교육과 관련돼서는 거의 예산의 규모가 1조도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누군가가 공격해오고 누군가가 이거 문제 있습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공격을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주장이 이제 그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 저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각각의 두 가지 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지출이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온종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운영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왔었을 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연명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성과 평가하고 그다음에 책무 기재를 강화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이제 통합하거나 잘라내거나 축소하거나 그리고 필요한 사업들은 그 예산 규모를 키워가지고 의미 있게 좀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맥락이 바로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국방 일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때 국방 인력이 60만이었는데 현재 50만이죠. 10만이 줄었습니다. 근데 국방비 줄여야 된다는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병력은 줄지만 거기에 대해서 핵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50만 정예 드론병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제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교육계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저도 이제 교육계에 있지만 저도 이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교육계에서 핵잠수함과 같은 그런 성격, 그 다음에 뭐 코스피 5천과 같은 그런 성격의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과제일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의 정책 비전이나 특히 이번 정부의 정책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는데 지역 설명 극복 및 그다음에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어떤 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도전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교육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거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정부 유관 부처들, 특히 그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한번 주요 업무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놀라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본인들이 하겠다는 사업의 한 꼭지로서 핵심적인 과제로서 그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내용들이 교육부의 어떤 정책 과제나 이런 데에서는 담겨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교육계가 가져가야 될 포지션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심성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이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40분이 네, 됐는데, 40분 여기서 남았는데, 마치겠습니다. 네, 한 30초 안에 좀 우선 1차 답변을 마무리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하는 예, 데까지만 해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으로 또 넘겨도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요, 같습니다. 아니요. 네. 미숙하다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인과 효과 분석과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그 굵직한 정책 사업들, 그 추진해야 될 굵직한 정책 사업들, 규모가 큰 사업들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인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찾고 하는 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떻게 하면 접근 가능하냐면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그
인가 분석을 위한 그 설계가 있습니다. 그 설계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설계를 해서 같이 수집을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놓고 보면 저희가 이 부분들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함께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정 토론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답을 듣다 보니까 좀 가정법적인 측면이 꽤 돼서 이게 좀 다른 종합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기탄 없이 우리 발제자나 또 지정 토론자에게도 같이 묻고 서로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진중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대안을 제대로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일반 재정과의 통합, 그 전에 적어도 유초중 등 재원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그래서 교육세하고 내국세의 일정 포션에서 가져오는 재원이 확보된 것을 고등교육 쪽으로 가져다 쓰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조금